자, 10월 2주차 온라인 수업 두 번째입니다. 그죠? 금요일날, 저번 주에 금요일날 이렇게 빠진 반들이 있죠. 그런 반들은 사실 2주차가 아닙니다. 그 반들은 두 번째 수업은 이걸로 이제 할 건데, 그 외에 그 네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고,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합의를 배웠죠. 그리고 경제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토대들을 마련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해가는가, 그리고 당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1961년에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6년 만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경제개발한 거 성공했네. 인정해줄게. 그나마 이 정도 경제개발 했으니까 인정받아서 19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시기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아있을 때예요. 1970년대 이전까지. 70년대부터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개발을 하면서 이제 북한의 경제력을 198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역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1960년대까지는 압도적으로 그냥 북한이 더 잘 살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북한 남한 다 박살났어요. 근데 그 재건을 북한이 훨씬 더 빨리 한 거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재건에 올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한은 이승만이 정권 잡으면서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쪽은 경제가 훨씬 더 빨리 올라서서 발달했던 반면에 남한은 아직 경제 체제가 늦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서 남한으로 무력 침공들을 많이 해요. 무장 공비들이나 이런 애들 많이 내려보내요.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북한의 시오 무장 공비 새끼들 내려가지고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청와대 깨부수겠다면서 막 김신조 이런 아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또 뭐 공비도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향토 예비군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예비군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도 역시 남아있죠. 군대를 갔다 와도 바로 군대하고 인연을 끊는 게 아닙니다. 몇 년이죠? 한 8년간인가요? 예비군으로 이제 소속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콜 하면 무조건 또 다시 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비군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아요. 교련 수업이 있습니다. 교련. 쌤도 고등학교 다닐 때 받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받았습니다. 이게 거의 한 199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문민정부 들었을 때까지 교련 수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진짜 군사 훈련 받아요. 수업 시간인데 운동장 나가서 총검술도 하고요. 제식훈련도 하고 막 군대하고 비슷했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학교 조직이 뭐 선도부장 이런 게 아니고 연대장, 뭐 대대장 이런 식의 학교 조직이 있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하면 와,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정말 많이 벌였어요. 자, 이제 박정희가 재선되고 보니까 이게 대통령 끝이잖아요. 그 당시 헌법은 대통령은 2번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걸렸고 여기서 한 번 걸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걸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끝이에요, 지가. 와,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몇 년만 있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해서 헌법 고칩니다. 대통령은 2번만 하면 너무 짧다. 고치자. 해서 69년에 3선계를 합니다. 대통령 3번 연임이 가능해지게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박정희가 당선되죠. 이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 김대중하고 박정희하고 이때 붙었어요. 요때 대선에서 박정희 당선되고 김대중이 패합니다. 우리 요즘 보면 그나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역 감정이 많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 감정이 본격화된 게 요때 대선 때입니다. 박정희가 노골적으로 경상도 지역 감정들을 자극하죠. 전라도한테 정권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도 꽤 많이 해요. 이때는 박정희가 압도적으로 이제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표를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박지가 꽉 놀라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표를 이래 많이 받았다고? 야, 이거 대통령 선거 계속 했다가 작살 나겠는데? 와, 이거 계속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던 차에 국제사회에서는 냉전체제가 점점 완화됩니다. 당시의 국제사회는 사회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박 터지게 붙고 있어요. 뭐 대놓고 전쟁을 벌이는 건 아니지만 전쟁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계속 초고조의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사회주의 진영은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뭐 쿠바라든지 아니면 동유럽 국가들, 아니면은 그 아시아 쪽에서는 북한, 그 다음에 베트남, 사회주의 진영인 거예요.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서유럽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합니다. 미국, 중국은 6.25 전쟁에서 박터기에 붙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화해해요. 핑퐁 외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탁구 선수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해하고 나중에 결국 미국과 중국이 수교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국교를 수립해요. 막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막 싸우는 것보다 돈 좀 벌자. 중국도 돈을 버는 게 경제개발하는 게 중요했고 개발하는 게 중요했고 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야, 중국이라는 그 넓은 시장 놓치기가 힘들었죠. 중국과 교류가 시작되면 엄청 돈 많이 벌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국제제재가 잘 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의 위기감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방공을 계속 내세우면서 정권 잡아왔는데 이게 잘 풀릴 뿐이면 그냥 지가 정권을 좀 놓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불안감 때문에 박정희가 새롭게 또 오바를 합니다. 그게 바로 10월 유신이에요. 1972년. 국제정세가 너무 많이 변했다. 여기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도 새롭게 변해야 된다. 유신을 해야 된다. 어째 단어도 이런 단어를 갖고 오는 거 몰라요. 유신이라는 단어 우리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었죠. 일본 메이지 시대 때 혁신적으로 변한 걸 유신이라고 하거든요. 박정희 이걸 따와서 우리도 10월 유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일본 쪽에 단어 쓰는 걸 좋아했던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 지금 경제개발 한창 해야 하고 경제 쪽에 힘 많이 써야 되는데 언제까지 대통령 선거에 돈을 쏟아 부을 거고 말이 안 된다. 대통령 선거 간단하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사람들 뽑아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 당 선출하도록 하자. 훨씬 돈 작게 든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하게 하자. 법을 바꿔버려요. 당시에 뭐 국회는 압도적으로 박정희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바꿨죠. 그리고 대통령 3선 연임으로 바꿨는데 연임 이런 거 아예 없애라. 걸리면 계속 하도록 하자. 그냥 걸린 사람 계속 안 걸리면 떨어지는 거고 안 걸리면 계속 하자. 근데 박정희 지가 뽑은 야들이 대통령 뽑는데 박정희 계속 뽑아주겠죠. 그러면 박정희가 계속 죽을 때까지 집권하는 게 가능하게 바꿨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이거를 역시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긴급 조치권 발동하는 거예요. 긴급 조치권은 계엄령하고 비슷해요. 전쟁 준전시 상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죠. 일시적으로 그리고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확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긴급 조치권입니다. 이걸 대통령한테 보여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 막강해집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국회의원 3분의 1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지가 뽑고 그 나머지 3분의 1을 투표로 뽑고 그 나머지 3분의 2 중에서 투표에 그 반반씩 여당 야당이 나눠 가진데도 무조건 여당이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헌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장기적인 독재를 가능하게끔 한 게 바로 이 10월 유신 헌법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말도 안 되는 헌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정말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이런 게 어딨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박정희가 긴급조치 이거에 따라 주댕이 닥쳐 이러더니 탄압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에서 1900 조금 흘러와요. 한 7년 동안 찌죽은 듯이 있었어요.
야당 대표들이 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시에 이제 총망 받던 야당 대표 누구였냐면 바로 김영삼이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김대중, 김영삼이었는데 김영삼이 이제 정치의 터전은 교제도 출신이 아니지만 정치의 터전은 마산, 부산 쪽이에요. 그래서 김영삼이 그 마산이나 부산에 대표적인 상징하는 정치인이었는데 이 김영삼이 당시 신민당 총재였습니다. 근데 김영삼을 제명시켜줘요 박정희가 나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이거 말이 안 되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요. 부산, 마산 등지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부산대 학생들 그리고 마산의 경남대 학생들 이런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 요구 시기예요. 그래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항쟁이라 해서 부마 항쟁이라고 합니다. 1979년 10월달 부산에서는 10월 항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당연히 박정희는 미수력 계엄령이 준하는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견해요. 1979년 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요 기억이 납니다. 소풍 가고 있는데 부산대학교 앞에 보니까 장갑차하고 군인들하고 서 있고 이런 기억들이 아직 있습니다. 부마 항쟁에서 시위하는 학생들 무차별적으로 잡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시위를 이제 진압을 하는 성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에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도 이건 좀 아닌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여야 된다. 저 새끼 쪼글쪼글거리는 것들은 공가야 말 잘 듣는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옆에 차착 붙어있던 경호실장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정희가 신임했던 중앙정보부장에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재규와 차지철 간에 어떤 권력 다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김재규, 차지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박정희 이렇게 4명이서 어떤 행사를 마치고 밤에 안전한 집이 있어요. 대통령이 따로 이제 청와대에 있는 술 먹고 이렇게 막 난장 못 가니까 어떤 집 같은 거를 보안이 철동으로 되어 있는 집 같은 걸 하나 마련해요. 그 집에 모여서 그 집 항상 박정희가 파티하는 집이에요. 말이 파티지 뭐 저끼리 모여서 술 먹는 거죠. 뭐 대통령이 일반 술집 가서 술 먹을 수 없으니까 뭐 거기서 술 마시는데 당연히 이제 뭐 여자들도 부르고 가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김재규가 총을 쏴가지고 차지철 중앙경호실장 죽이고 박정희도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2.6 사태예요. 영화로도 많이 다뤘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박정희가 결국 피살 죽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박정희 정권의 막이 내리게 되죠. 이 뒤에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박정희 정권과 민주주의에 탄압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